네, 세월호 침몰 참사를 수습하고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6.4 지방선거 이후 7.30 재보궐선거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르면 오늘 중으로 신임 총리 인선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만 네. 현재 지금 막판까지 누가 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당내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그 신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그다음에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그러니까 충청권 인사들이죠. 그다음에 김진선 평창 동계올림픽위원장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예. 또 김영란 전 대법관 역시 법조계 인사라서 좀 말들은 많은데 거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흠결 없는 총리 지명자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뚜렷한 그 인사는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예. 또 전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사 특성상 언론에서 예상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안대희 지명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일단 좀 하마평에 오른 분이 지명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좀 트라우마도 있고 해서 일단 사전 검증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인선 가이드라인으로 국가 개조를 이끈 적임자로 국민이 요구하는 분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좀 후임 총리가 돼야 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대통령께서 국민이 원하는 사람, 그다음에 국가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 개혁성과 도덕성을 두 가지 했는데요. 추가를 한다면 저는 그전서부터 지금 현 정부의 여러 인사들을 보면은 좀 정치력이 있는 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큰 문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하고 좀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혁을 상당히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해야죠. 이건 법적인 그 판단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 국민적 의지와 지지 동의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다음에 이제 최근 나오는 얘기인데 이 지역 안배가 안 돼 있다. 한쪽으로 TK, PK로 치중돼 있는 이런 현상. 이번에는 그것도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통합형 총리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총리로 좀 될 만한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면 손사래를 친대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다. 장관직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청문회 벽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사실 과연 총리를 할 만한 능력도 갖추고 도덕적 흠결도 없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많은 그 유력한 인사들이 청문회 나가서 난도질 당하는 게 싫고 잘못하면 이제 개인 문제까지 이게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게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청문회 벽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많은 도덕성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전문성 능력 그리고 도덕성이 이제 중요한 기준인데 이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도덕성이 이렇게 결여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잘못된 업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높은 총리의 벽. 지금 많이들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정치권에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인데 도덕성 때문에 아예 손살에 치고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또 이제 수락을 하더라도 중간에 낙마한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민 정서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처럼 국민적인 그런 아픔이 있었던 이런 시기 그다음에 또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국민 정서 때문에 당장은 이런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좀 그 시간이 좀 지나야 도덕성보다는 능력을 더 중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회의가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에 발표가 될지, 오늘 중에 늦게라도 발표가 될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미니 총선이라 불리는 재보궐선거. 이제 사실 무엇이 중간 평가냐라고 했을 때요. 지방선거는 대략 무승부로 끝났다면 이제 보궐선거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 중간평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이죠? 네, 여야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구들인데요. 먼저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혈투가 예상되는 서울 동작을 보이고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 지역구인 수원병,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의 지역구죠. 경기 김포도 있고요.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 기장군 갑이 있습니다. 또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당선자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 예. 대전 대덕, 충북 충주 등이 있네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역구로는 김진표 전 의원 지역구죠. 수원청, 그리고 네. 이낙연 전남지사 지역구,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그리고 이용섭 전 의원 지역구 광산을, 광주 광산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이 확정된 지역구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지역구인 평택을, 당시 민주당 신장용 전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을 지역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 재보궐선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방선거가 무승부가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한 달, 두 달 만에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연장전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쪽이든 승패가 가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단지 이제 국민들의 그 균형 투표 감각 때문에 네. 완승 완패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어느 한쪽으로 약간 기울 것 같고 단지 이제 공천 예. 공천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예. 지금 뭐 거물급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한지 지금 1년 거의 지금 6개월이 네. 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 평가적 성격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특히 정몽준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을에서 혈투가 예상되는데 어떤 후보들이 출마한다고 예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천, 타천 중에 타천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을이 이번 이제 선거에서도 나타났지만 야당 후보의 득표율이 조금 더 높았거든요. 네네. 뭐 서울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만 실제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김항식 전 총리와 나경원 전 의원, 김문수 지사, 오세훈 전 시장, 이정현 전 홍보수석, 그다음에 이혜훈 전 의원까지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네. 뭐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물급들이 대거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정동영 상임고문, 천정배 전 장관, 이계한 최고위원, 또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까지 출마 선언하면서 여기 포함됐고, 또 새로운 인물로는 금태섭 대변인, 또 박용진 홍보위원장, 그리고 네. 이 지역 오랫동안 텃밭 갈고 있는 지역위원장인 허동준 위원장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내각의 교체가 안 돼서 그렇지요. 네. 또 내각의 교체가 있으면 좀더 뭐 조윤선 장관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의 차출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지역인데, 자, 동작을 전에 정몽준 대표가 그러니까 첫 울산에서 이제 올라갔을 때 처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동영 대선 후보랑 한번 붙었던 네. 곳이고요. 네. 그렇죠. 동작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관심적이 됐습니까? 사실 동작은 야성이 강한 데입니다. 예. 뭐 상도동, 그다음에 사당동, 예. 네네. 그리고 그쪽 지역이 하여튼 야성이 강한데요. 예, 흑석동. 정몽준, 흑석동. 예. 네. 정몽준 의원이 이제 나와가지고 야당을 이제 이긴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여당이 계속 수성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야당이 재탈환하느냐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예. 특히 뭐 어제 사임했나요? 이정현 홍보수석이 이 동작을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현 홍보수석이 사임했을 때는요, 네.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문책성이냐, 아니면 개인 사정이냐. 네. 네, 두 가지. 제가 보기에는 뭐 바로 그냥 그 후임자를 정한 걸로 봐서 개인 사정입니다. 개인 사정이라 하면 이제 자신의 새로운 경력을 추구하기 위한 뭐 그 이정현 홍보수석은 그동안 뭐 광주에서도 출마했다 안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번에 아마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정현 홍보수석이 네. 공천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출마선을 놓고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청와대의 뜻을 당에서 좀 잘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되면 당도 무게감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만약에 이 지역이 관심을 받게 되면 박근혜 정부 평가론이 돼서 야당에서 센 사람을 보낼 거다.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승패가 더 어려운 것 아니냐 어려워지는 거 이런 아니냐. 얘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권 심판론에 또 한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패배했을 때 충격파는 훨씬 더 크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고려하고 공천을 임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는 거물급이 공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잠룡들도 있고 또 그렇죠. 새로 떠오르는 인물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천 시기는 서로 간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나중에 하려고 할 텐데요. 일단 상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천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정현 수석은 글쎄요,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볼 땐 공천 가능성이 뭐 반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호남에서 계속 좀 공략을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번에 김부겸 후보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예. 네. 또 새누리당에서 전북에 출마한 후보도 좋은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일단 이 재보궐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동작을 이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건데요. 네, 네. 일단은 뭐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야권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김현철 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를 네. 선언했어요. 예.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었었는데 네. 새누리당에서 공천 또 못 받았죠. 예. 근데 다시 이제 이쪽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분이 이제 좀 자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저기 그냥 기회를 보고 물론 이제 명분은 있죠. 김영삼 전 대통령 도서관이 8월 중에 완공이 되니까 그걸 네, 위해서 네. 근데 그런 사적인 문제 가지고 나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현철 씨의 그 당적 바꿔서 출마하는 거. 일단 뭐 당에서 어떤 신호가 왔다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계속 이제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성을 지닌 여러 가지 뭐 트위터도 많이 했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천이다. 예. 이제 네. 일단은 자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정가에서도 공천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뭐 하마평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뭐 정치인으로서 나쁘지 않죠. 일단 그 공천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일단은 도전장을 냈다는 의미에서 일단 김현철 전 부소장 입장에서는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DJ하고 YS가는 이제 가교 역할을 하고 또 뭐 과거 진보 진영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는 이제 뭐 역할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 뭐 국민 정서상으로는 약간은 좀 서두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좀 더 높긴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뭐 국민들로부터 중간 평가라는 어떤 의미의 평가를 받기 전에 한 가지 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뭔가 숙제를 해놓고 나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네. 참사 이후 바로 재보궐선거 치러졌거든요. 네. 그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얘기로 7월 30일까지 가서 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건 아닐 겁니다. 그 사이에 여권이 분명히 뭔가를 해놓고 국민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다면 보여드리고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해놓은 다음에 그나마 중간평가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선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세월호 사태 수습이죠. 지금 뭐 뒷수습 우선 아직 실종자들을 수습하는 것도 문제고요. 예. 네. 그다음에 진상조사해서 빨리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유병헌 일가도 빨리 그렇죠. 잡아야 될 겁니다. 이분들 참 국가를 상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네.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좀 하고 있는 거. 그거 이제 검찰이 좀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연초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추후에 나왔는데 예. 이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모습들이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지금 뭐 세월호 사태로 인한 침체가 상당히 심각한 것인데 네. 빨리 경기 부양도 해야 될 거고요. 경제 회복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거기다 뭐 규제 완화 발표한 것도 아직까지 가시화된 게 많지 않고요. 네, 사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제 지방선거를 평가해 본다면 네거티브보다는 이제 건설적인 혹은 뭐 미래 가치를 두고 투표한 분들의 표심이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는 그 원내에서의 이제 그 세월호 관련된 뭐 특별법이나 국정조사 등에 충실히 임해야 될 거고요. 또 이제 건설적인 뭐 제안 많이들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실상은 실제 이제 청문회가 이제 앞으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청문회 여파에 따라서 730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네. 조만간 이제 월드컵이 있을 거기 때문에 월드컵 또 성과에 따라서 또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승함 연세대 교수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